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학이편에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학교의 김문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의 선생입니다. 아마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의 선생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집회에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의 선생을 가장 먼저 그려넣으신 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의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선생은 한국의 어떤 지성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이 지성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한국의 그동안에 지속되어서 내려왔던 한국의 지적 전통을 잘 계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한국의 지적 전통을 보면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의 선생 이전에 정암 조광조 선생이란 분이 있고 정암 조광조 선생 이전에 또 포은 정몽주 선생이고 이런 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도학적 전통이 이분들에게서 꽃이 피어졌고 이런 분들의 사상과 정신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정신문화를 꽃피우게 됐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퇴계와 율곡 선생이 누구냐 이런 것을 잘 알려면 일단 이분들이 가장 존경했던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존경했던 분들은 역시 공자와 맹자란 분이고 그리고 송나라 때의 주자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퇴계와 율곡 선생이 이렇게 그분들을 가장 존경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떤 점들을 존경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떤 면들을 그 당시 살던 시대에 다시 재생시켜서 그 나라를 살리고 또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기틀로 사용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학이라고 하는 것,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왜 존엄한 것일까요?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마는 공자와 맹자는 어떻게 인간을 존엄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존엄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퇴계와 율곡 선생님이 주목했던 공자와 맹자의 그런 가르침이고 사상이고 학문입니다. 공자는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다. 왜 선하냐면 모든 인간은 어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질기 때문에 어질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서 어질게 대접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고대 노예제와 같은 사회 속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통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지도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거의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대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대접해야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층민들은 당연히 내가 지배를 받아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세상을 근심하고 이 세상이 보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이 공자의 생각이었고, 그 뒤에 공자의 생각을 계승해서 맹자가 출연하였고, 맹자 역시 모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선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불렀으며, 그러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학자, 또 사회적 지배층, 이런 사람들을 대거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교육에 대단히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였고, 그 뒤로 1000년 뒤에 중국의 송나라의 주자가 다시 그동안 잊혀졌던 공맹의 가르침을 다시 재생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태계와 율곡 선생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한국은, 그 당시에 조선은 이러한 분들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다운 그런 존엄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조선에 건국되면서 저리파와 훈구파가 양분되었고, 이러한 권력, 다시 말하면 부귀를 추구하는 세력과 학문, 도덕을 추구하는 세력이 양분되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훈구파와 살인파가 양극화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리고 이런 도덕과 정치를, 민본을 추구하는 세력이 대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국정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거고, 또 그 당시에 그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새로운 신진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처세를 하고 세상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연산군 이후 중종,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정치 파행이 벌어졌고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 때에 무어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중종 때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명종 때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젊은 학자들이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이 국가와 또 인생에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정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1501년 퇴계 선생이 출생하셨고 1536년 율곡 선생이 출생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태어난 시기는 이렇게 비도덕적인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파렴치한 권모술수가들이 실력자로 득세를 하던 시대였고, 훈신과 척신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권력을 사적인 치부에 남용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또 개인 능력으로 그런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시기에 퇴계와 율곡 선생이 나오셨던 것이며, 그래서 이 두 분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 또 학문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비란 바로 이러한 어떤 시대를 만나도 어질고 바른 사람으로서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고 부당한 부귀를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떠한 시대에도 이런 인품과 덕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도를 행하고 들어가서는 도를 후세에 전하는 일을 자기의 책무로 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인격, 이러한 인간상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부패한 세력과 대결하면서 어려운 곤경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대거 길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에는 학문과 덕행, 학문과 교육, 학문과 정치를 절대로 분리된 양자의 세계가 아니라 합일된 하나의 일로 여겼으며, 그래서 당연히 선비란 학덕이 일치되고 학과 정이 일치되는 그러한 가치를 지향해야 되며, 덕치와 왕도 실현을 위해서 전 인생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퇴계와 율곡 선생이 기대하는 인간상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의 꿈은 대단히 원대하지만 소박했습니다. 50세에 지은 시에 보면 그분의 꿈은 나의 소원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관 대작은 나의 일 아니니 조용히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싶네. 나의 소원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천지의 별일세. 또 율곡 선생은 진짜 선비, 진유란 어떤 사람인가를 행도와 수교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진유란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도를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물러서서는 만세의 가르침을 내려주어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도를 행하지 못하고 물러서서 가르침을 내려주지 못하면 비록 진유라고 일컫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인간답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퇴계 유황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셔서 70여 년을 사셨습니다. 1501년에 경북 예안에서 출생하셔가지고 34살 때 식년문과에 급제를 하셔서 벼슬을 시작하셨습니다. 42세에 충청도 암행어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43세에 성균관 오늘날로 치면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성을 역임하셨고, 45세에 을사사고가 일어나 파직당하셨고, 46세에 지금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퇴계가에 물러나서 독서를 하셨고, 48세에 중앙관직을 다 마다하고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등 외직을 있으시면서 그 당시에 백운동 서원에 편액을 하사하기를 요청하시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만드셨습니다. 49세에 안동의 퇴계에 다시 은거하셨고, 50세에는 개상의 서원에 있으셨고, 58세에는 예안에 은거하시면서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23살에 이희 선생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9세부터 한국 성리학사에 있어서, 한국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기대승 선생과의 사단칠정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12년간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어떻게 해서 나쁜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다시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지속했습니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지었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셨고 68세에 홍문관, 예문관, 양관 대제학에 임명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리를 문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문이란 글을 말하는 거고 형은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모든 문과 지성, 학문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유명한 무진육조서와 성학십도를 지어 올리셨고요. 그 2년 뒤인 70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묘갈은 사단 칠정 논쟁을 12년간이나 벌였던 기대성 선생이 지었습니다. 그 뒤에 광해군 시대에 문묘에 오르고 선조 묘정에 배양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퇴계 선생을 기리는 그런 학술단체 그리고 학술 연구자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며 또 오늘날에도 도산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찾아들고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의 학문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인간다움의 근원을 확인하고 인간다움의 회복 방법을 진지하게 추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천리와 인성을 그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설명하시고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경외 수양법을 강조하셨고 이러한 모든 학문과 수양의 핵심은 이런 수양과 사색을 하는 그런 면모가 바로 자성록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자성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자 또 살필 성 기록할 녹인데 스스로를 살피는 기록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퇴계는 자신의 자성 자료로 삼고자 벗과 후배들 그리고 이런 주변의 학우들과 논구한 철학 문제나 심성 수양의 문제를 모아서 바로 이 책을 엮은 것이고 이것을 늘 보시면서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고찰하고 반성하도록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성록은 학문과 수양을 하나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그런 결집체였던 것이며 후대의 학자들이 이러한 자성록을 지극히 높인 까닭은 그 속에 학문에 대한 열의와 성실과 겸허한 태도가 내재하며 이것이 자기 수양의 정화로 무르익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황사상의 영향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황 선생님께서는 바로 한국 도학의 종장이 되셨으며 이런 조목, 이덕홍, 정구, 유성룡, 김성일 등과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성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일본 에도 시대에 총 11종 46권 45책으로 퇴계 선생의 저술이 간행되었고 17세기 이후에도 야마사키 안사이나 이런 오스카 다이아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의 학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퇴계 선생을 이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율곡 이의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의 선생은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에게 그 친숙한 한국을 대표하는 선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 오죽헌에 가면 그 율곡 선생이 태어난 그런 곳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경기도 파주에 가면 율곡 선생을 주양한 자운서원을 뵐 수 있습니다. 그 율곡 선생은 한국인에게 가장 그 친숙한 선비로서 어려서는 신동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임진왜란 발발하기 10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모든 시험마다 장원으로 급제해서 구도장원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강릉에서 출생하셨는데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강릉이 바로 친정이었고 그곳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사임당 신 씨께서는 그분이 37살까지 친정인 강릉에서 거주하셨고 이 때문에 율곡 선생은 6살까지 강릉에서 생활하셨고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외조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그 오죽헌의 한쪽 방에는 몽룡실이라고 있는데 꿈몽자, 용룡자 신사임당께서 태몽을 꾸실 때 용꿈을 꾸고 또 율곡 선생을 낳으셨다고 해서 그 방 이름이 몽룡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집안은 그렇게 현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친도 낮은 관직 생활을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또 율곡 선생은 16살 때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신사임당께서 돌아가시는 엄청난 그 불운을 맞이하셨고 3년상을 치르신 후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결심한 적도 있으리 만큼 엄청난 그 상심을 겪으셨습니다. 그 뒤에 23살에 경북 예안의 도산으로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가셨고 이후로 한국의 도학을 전통을 이어서 유학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에 고향에 있는 평생의 지기 우계 성원 선생을 만났고 또 고향 파주에 을사사화 이후에 귀향한 백인걸 선생과 만나면서 이 정암 조광조의 도학정치, 도학 이런 학문 이런 것을 계승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분이 도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도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경세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도학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수기치인의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러한 훈련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학문이 바로 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학은 바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주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암과 태계로 있는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관직 생활로는 약 20여 년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조선 사회의 폐단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악습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경장을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율곡 선생이 활약했던 당시는 조선이 건국된 지 200여 년이 된 그런 중간 쇠퇴기로서 율곡 선생은 이런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습이나 일반 백성들의 민생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 초기부터 경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고 동호분납이나 만원봉사 같은 시무와 관련된 상소를 꾸준히 올리셨으며 임금의 자질이나 경장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75년에 올린 성학지묘는 유교적 이상을 담은 제왕의 정치 교과서로서 오늘날에도 이름난 책입니다. 조정에 만연된 무사안일주의와 악습에 편승해서 사리사욕을 채워온 소인배들을 물리치고자 하셨고 이런 가운데에서 차라리 앉아서 국가가 망하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적극적으로 경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장론은 특히 두 가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장, 두 번째는 조제보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은 고칠 경자이고 장은 베풀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고치고 개혁해서 새롭게 일을 베풀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이러한 경장은
환자에게 원기를 북돋우게 하는 명약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기묘하게 추진돼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조제보합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조제의 조자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골고루 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약국에 가면 조제실이 있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화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 다양한 입장들을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뜻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적절하게 배합해서 섞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호해서, 서로 도와서, 서로 합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경장과 개혁이 자꾸 늦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바로 모든 선비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율곡 선생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당시에 선조 15년도에 제출하신 진시패소, 당시의 그 폐단을 진술함이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려서 그 높은 지혜를 갖춘 자들에 의해서 정치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상지, 중지, 하지로 나누셨습니다. 하지란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지란 일이 닥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지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대비해서 예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정치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상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임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골라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이 주도되는 그러한 정치를 주장하셨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장론은 첫 번째는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급진적으로 서두르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취되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절실한 개혁부터 차근차근히 하도록 요구를 하셨고, 둘째는 인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지와 같은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인물들에게 개혁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든 선비들이 합심해서 일을 추진하는 정치 화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장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손상익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상익하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풍뇌 익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위에 그 상위층의 것을 덜어다가 아래의 하위층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이 개혁이다. 개혁의 요점은 위를 덜어서 아래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이런 원칙은 그 이후에도 성호 이익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도 이어져서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하고 개혁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삼았던 그런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경제와 윤리를 상호 보완하고, 경제와 윤리가 두 개가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대하는 관계로서 정의와 실리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장은 선양민 후교화라고 하는 기치로 말씀되어졌는데, 먼저 백성의 삶을 도모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선 힘을 쏟고,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선양민 후교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선양민 후교화를 위해서 어떤 것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통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될 대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옳음과 이익은 반드시 양자의 것으로서 대립되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도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서부터 착수해야 될 것이며,
시비를 가리기 어렵거나 이해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그 일의 경중과 완급을 따져서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될 항법과 그리고 그때그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될 변통하는 것의 적절한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원칙 없는 변통과 또 변통 없는 원칙은 그때그때에 따른 편의주의나 안일무사에 빠진 무능함을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율곡선생의 영향은 바로 지금 현실의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그 보합제조를 만들 수 있는 세상, 이런 현실적인 세상의 그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율곡선생 이후에 나오는 후예들에 의해서 한국의 예학과 실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고, 그리고 김장생, 조원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기호학파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셨으며, 그 또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과 송중길과 같은 분들이 17세기에 나와 당시에 병자호란 이후에 어려웠던 한국의 정계와 학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기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곡선생의 가장 중요한 저작이자 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성학지묘입니다. 성학지묘는 성왕이 되려는 지도자의 수기와 치인의 양측면을 모두 구비한 대표적인 성학의 지침서입니다. 이러한 성학지묘는 대학의 핵심인 삼강령 8조목을 지침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실행 대책을 강구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퇴계와 율곡선생, 이 두 분의 업적은, 퇴계 선생은 그러한 4대 사화가 일어난 직후에 어떤 국정의 방침이나 또는 학문의 학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있던 시대를 맞이해서 퇴계 선생은 학문과 교육, 후진 양성에 더 매진을 하셨다면, 그 뒤에 35년 뒤에 태어난 율곡 선생은 그 당시의 폐단을 척결하고 새로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또 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세우겠다는 경세론과 경장론의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이 서로 주고받은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보면 서로의 뜻이 단 하나였다. 서로 자기 스스로는 사람다운, 인간다운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나와서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그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국가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우환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모두 북돋아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며, 모든 그러한 노력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인간 세상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그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집약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학문은 공통되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본성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학문 이론적으로는 약간의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성론에서 퇴계 선생은 이발을 주장하셨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율곡 선생은 인간의 본성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성을 통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 뒤에 한국에서 약 200년 동안 사단칠정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논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양론에 있어서도 퇴계 선생은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면,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기의 심성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기질 변화론에 더욱더 공부와 학문에 중점을 두었다고 구별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세의 업적에 있어서도 퇴계 선생은 교육과 학문에 집중을 하셨다면, 율곡 선생은 물론 49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육과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관직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경세를 담당했던 그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그 성리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한 몸은 리기를 겸비한다.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러나 리는 무의이고 기는 유욕이다. 그러므로 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주로 하면 양기는 그 중에 있으니 성현이 이것이다. 기를 기르고자 함에 치우치면 반드시 성을 해치게 되니 노장이 이것이다. 그리고 율곡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저리에는 한 글자도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으며 털끝만큼의 수양도 여기에 더할 수 없는 것이다. 리는 본래 선하니 무슨 수양이 필요하겠는가? 성현의 천마디 만마디 수많은 말이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할 뿐이다. 기의 본연이라는 것은 호연치기이다. 호연치기가 천지에 가득 차면 본래 선한 리가 조금도 가리워짐이 없으니 이것은 맹자의 양기론이 성인의 문호에 공이 있는 것이다. 율곡 선생께서 퇴계 선생에게 올린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냇물은 수사에서 나뉘고 봉우리는 무이산처럼 빼어났네. 살림살이는 경전천권이요 거처는 두억한 집뿐이로다. 회포를 푸니 맑은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듯 웃으며 나누는 얘기는 거친 물결을 잠재우네. 소자는 도를 듣고자 함이니 반나절 한가로움 헛되이 보냈다 마옵소서. 퇴계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율곡에게 보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병들어 문 닫고 누워 봄이 온 줄 몰랐는데 그대 만나 얘기를 나누니 심신이 상쾌하구나.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지난날 나는 몸가짐도 제대로 못해 부끄럽소. 깨끗한 곡식에는 강아지풀 용납할 수 없고 새로 닦는 거울에는 티끌도 침범할 수 없다오. 부질없는 이야기는 모두 제쳐놓고 힘써 공부하여 우리 서로 친해보세. 이런 시들을 보면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님의 학문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강조하는 점에 중점이 약간 다른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또 내 인생이 나의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